함수가 유리함수 꼴이죠. 봤을 때 이게 무슨 함수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분수식이네요. 근데 분모 x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거 유리함수구나. 분수함수구나. 근데 그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점근선만 필요하다면 그때는 니은자 공식 기억해요?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니은자 공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x 앞에 있는 계수들을 찾고 그래서 얘가 0이 된 x값이 될 수 없으므로 점근선의 교점은 3컴마가 되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계수 여기 1 여기 1 그럼 이렇게 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완성이 되며 따라서 x값이 3 y값이 1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원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값 3 여기쯤 y값 1 여기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방향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쪽으로 그려지는 쌍곡선인 동시에 이쪽 왼쪽이 오른쪽 아래로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는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봐야 되냐면 뭐 해봐야 돼요? 이게 일반형이죠.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이 이제 필요했던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출제됐다면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고 이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풀이를 안 하고 설명하려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풀이를 해드리고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프 방향을 보고 3, 4분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한 과정이 필요해서 저기 있는 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바꾸는 방식 두 가지였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분자에 올리고 몫은 따로 더하기 빼기로 바깥으로 빼면 되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두고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개수는 맞아요. 이게 1이니까 굳이 일정한 상수를 곱할 필요는 없고 근데 저 위에 2a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2a를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밖에 없잖아요.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찢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렇게 분수 하나 이렇게 분수 하나 찍고 뒤에 있는 거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쓰는 거죠. x-3분의 2a-1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되고 플러스 1이 이렇게 남아요.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3,1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분자값이 일단은 이 분자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음수가 되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면 3, 4분면은 당연히 안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2a-1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냥 양수만 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양수가 되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3, 4분면 안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이긴 양수인데 그 조건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이네요. 미안합니다. 지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3, 4분면을 지나가니까. 그럼 지나가지 않게 만들려면 이렇게. 그럼 저것도 잘 풀었네. 조건이. 다시 봐드릴게요. 미안합니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음수이면 되네요. 이게 음수이면 이쪽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이쪽으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돼. 이게 음수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잖아. 그치? 그럼 3, 4분면 안 지나간다고. 그럼 음수이면 2a-1이 음수이면 일단 3, 4분면 안 지나가. 근데 혹시 2a-1이 양수여도 이게 양수여도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3, 4분면 안 지나가려면 y 절편값이 원점 위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y 절편값이 원점 위에. 그럼 3, 4분면 안 지나가요. 근데 y 절편인 게 뭐냐면
저기는 주어져 있는 식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y값을 찾는 거죠. 그게 y절편이잖아요.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져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3분의 2a-4. 그게 양수이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결론은 이게 이 주어져 있는 분수값이 양수가 되려면 분모가 음이니까 분자도 음이 되면 되네요. 2a-4가 음수이면 된다. 됐습니까? 괜찮겠죠? 다시 잘 봐. 첫 번째 조건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분자값이, 이 분자값이 음수이면 어차피 방향이 이쪽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3, 4분면 무조건 안 지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거고, 일단 얘는 당연히 성립해야 되고, 또는 그게 아니면요. 여기는 또는이에요. 1번 아니면 2번. 2번이란 거냐면 2번은 뭐냐면 분자값이 만약에 양수라고 칩시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지나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3, 4분면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분자가 양수이긴 한데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긴 하는데 이 직선의, 이 곡선의 y절편값이, 이 곡선의 y절편값이 양수이면, 원점 위에 있으면 그래파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갈 거기 때문에 3, 4분면 안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2a-1이 양수이면서 동시에 y절편값이 양수가 되는 조건은 이게 분모 음수니까 분자가 음수가 되면 음수는 음수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2a-4는 2a-0보다 크면서 동시에 2a-4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위에는 조건 봅시다. 1을 넘겨주고 양변 2로 나눠주면 a는 2분의 1보다 작은 뭘 찾는 거예요? 자연수를 찾는 거야. 근데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지 않나요? 자연수의 시작은 1부터인데 이건 2분의 1은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조건은 맞는데 답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만족하는 a값은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이게 1로 넘어가면 a는 2분의 1보다 큰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면 a는 2분의 1보다 커요. 근데 이게 1로 넘어가면 a는 2보다 작다. 따라서 여기에 존재하는 a값은 1. 그래서 a값은 1이 정답이다. 니은자 공식은 그냥 약간 이게 일반화시킨 건데,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유리함수 일반형이죠. 그 일반형에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만 필요하고 싶을 때, 그때는 니은자 공식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분모가 쓰는 게 꼭 이게 0이 된 x값을 선생님 네모칸처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분모가 0이 된 x값,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묶어서 쓰다 보니까 마치 모양이 니은자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런 공식 자체는 그렇게 말은 없고, 그러니까 니은자 공식이라고 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점근선의 교점 x좌표는 분모가 0이 된 x값인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을 그대로 분수로 쓰는 것 c분의 a가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이게 0이 된 x값 3, x 앞에 있는 개수 1, 그래서 3,1이 빨리 나왔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표준을 바꿔놓고 해도 되는데 이 표준을 바꾸는 과정에 사실 뭐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 정도만 필요하다면 굳이 표준을 바꿀 필요 없이 니은자 공식을 쓰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분자값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표준을 바꿔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뜨렸네요. 4분면을 안 지나려면 여기는 y절편 값이 양수여도 되는데 뭐여도 돼요? 0이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3,000원이 안 지나가요. 맞죠? 그럼 이 y절편 값이 양수이거나 또는 0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를 빠뜨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어요. 2a-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붙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a 값은 1과 2가 있을 테니까 둘을 합치면 a의 합은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그 다음에 x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하면 다음 그래프가 일치한답니다. 이때 a, b, c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좀 쉽게 구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점근선의 교점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럼 얘를 이게 1번 그래프죠.
1번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2번입니다. 2번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봅시다. 니은자 공식, 이럴 때 니은자 공식 쓰면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x 앞에 있는 개수,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평행이동 했더니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은 0,0이네요. 기본 0이니까. 그치? 그래프 자체 평행이동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 빨리 유리합니다. 이차함수 할 때도 했었어요. 이차함수에 어떤 이차함수가 평행이동돼서 어떤 이차함수가 됩니다 할 때 이 이차함수 식을 가지고 평행이동 거리를 따지려면 좀 복잡해. 식들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는 만만한 게 얼른 꼭점 좌표를 구하시고 여기 꼭점 좌표 구하신 다음에 꼭점이 꼭점을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평행이동 거리를 알 수 있듯이 얘도 굳이 어렵게 식을 정리해서 평행이동 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점근선의 교점이 움직이는 거리를 보시면 충분히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동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간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에서 0까지 간 거니까 y축으로 2만큼. 따라서 여기서 벌써 구해졌죠? 따라서 b값은 1, c값은 2. 네, 여기까지는 구해졌어요. 남은 건 a값만 구하면 되죠? a값, 저기 분자에 있는 a값. 근데 저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거는 어떻게 된 거지? 잘 봐. 다른 방법이 있어. 원래는 정확히 풀면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굳이 이번에는 뭘 활용하냐면 저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 그래프의 y 절편을 찾아봅시다. 왜 y 절편을 찾냐면 여기 x에다 0, 저기도 x에다 0 집어넣었어요. 1번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정확히 a가 나옵니다. 됐죠? 그럼 저 그래프는 0,a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라고요? y절편. 그렇지? 이해됩니까? x가 0일 때 y값, y절편. 됐니?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이 요 1번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근데 이 점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1번 그래프에 있는 점은 모두 다 이거만큼 평행이동하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거 아닙니까? 모든 점이 그렇겠지. 그럼 이 점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2번 그래프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지금 문제 나온 것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여기 0,a에서 x축으로 1만큼, 그럼 x좌표가 1만큼 커지고 y좌표가 2만큼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0,a는 점근선에 여기 y절편 구한 겁니다.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x에 0 집어넣었더니 y가 a가 나오지. 그럼 이 그래프는 0,a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 0,a를 지나는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 위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대입합니다. 2번 마지막 마무리. 여기 있는 2번, 여기 2번 위에 있는 점, 1,a 플러스를 저기 있는 점, 2번식에 대입해요. 그럼 y값이 a 플러스 2, x값은 1이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도 처리가 되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5. 쭉 곱하세요.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나요? 네. 또요? 질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좀 기본형이라 그리기는 편하죠. 근데 뭐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저도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럼 얘는 이제 이걸 밝혀야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오른쪽 아래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k 값은 y 절편값이죠. y 절편 k. 그러니까 그래프가 0,k를 지나갈 텐데 그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저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나면 한 점에서 만나고 또 언제 지나면 한 점에서 만나냐면 이렇게 지날 때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뭔 짓이지? 네. 이렇게 되면 각각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겠죠. 저 케이스 아니면 안 만나거나 이제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이 그래프가 여기 있어봐. 그럼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y절편 값이 k야. 여기야. y축과 만나는 교점. 그 k 값이 이렇게 오르락 내려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사이를 움직일 때는 안 만나요. 안 만나다가 요 k 값이 여기 딱 됐을 때, y절편이 여기가 딱 됐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죠. 계속 두 점에서 만나요. 이쪽 또 내려가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납니다. 결론은 요때와 이때, 그때가 이 직선이 저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고, 그때 k 값이 여기 한번 있을 수 있고 y 절편 값이니까요. 여기 한번 있을 수 있어요. 그 k 값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이제 덧셈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다 보니까 교점이 한 개죠.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네. 우리가 교점을 직접 그려서 찾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이건 연립해야 되죠. 연립하면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한 개 이렇게 될 때. 그럼 한번 연립해 봅시다. 식을. 연립하라는 얘기는 얘랑 서로 갖다 두면 되겠네요. 두 개씩 서로 연립하면 같은 거니까. 그럼 x분의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같다. 양변에 x를 곱하면 x를 곱해서 넘깁시다. 그럼 얘는 x 제곱이 되고 x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kx가 되고 얘는 x를 곱하면 플러스 2만 남죠. 이렇게 0. 그럼 이게 2차 방식인데? 연립했더니 2차 방식 나왔어요. 근데 2차 방식 해가 한 개래.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네요. 중근.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구나. 맞습니까? 네. 판별 씁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그게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k제곱은 8이죠.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 있는 k값이 2 루트 2였던 거예요. 여기 있는 k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k값 두 개 나오고 그들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합을 구하면 답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로 필기를 좀 하실래요? 따로 유리함수의 일반형 어떻게 생겼죠? y는 x에 대한 1차식 cx 플러스 d분의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죠? 이 함수를 f라고 합시다. 이건 필기하세요. 책이 없으니까.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잠깐만 그냥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생뚱맞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유추했으면 좋겠네요. 문자식을 쓸 수 있는데 문자식을 쓰면 너무 불편할까? 숫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증명은 문자라는 게 좋은데 조금 불편하니까. 자, 잘 보세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y는 2x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5. 잘 봐. 이 그래프 함수 f야. 여기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죠? x, y를 뒤바꿉니다. y는 x, x는 y로 2y 플러스 3분의 4y 마이너스 5. 그럼 역함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식을 y로 정리하는 거죠? 그럼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양변에 2y 플러스 3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여기에 2y 플러스 3이 곱해져요. 그럼 분배하게 되면 2xy 플러스 3x는 4y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역함수도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y를 일로 넘겨요. 반대로 y가 없는 걸 절로 넘깁니다. 그럼 얘랑 동령 처리가 되면 2x 플러스 4y 죄송해요. 마이너스입니다.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요.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따라서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2x-4 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원식과 비교해보세요. 뭔가 쎄합니다. 뭐야? 얘는 똑같은데? 그치? 얘는 똑같죠? 그리고 얘도 잘 보니까 얘네들의 위치가 바뀐 것 같아. 4는 밑으로 내려가고 3은 위로 올라갔는데 부호가 안 맞네? 얘네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일반형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다른 함수는 귀찮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구할 필요 없어요. 일반형일 때만 공식화하면 돼. cx 플러스 g는 그냥 놔둬요. 건들지 마시고. 여기는 x도 안 바뀌는데 뭐만 바뀌냐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d가 서로 자리가 맞바뀌면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d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dx가 되고 a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반형의 역함수가 바로 구해집니다. 선생님 공식을 안 외우면요? 안 외우면 이제 네가 이걸 해야죠. 이거 쭉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실래요? 몰라 굳이 저 작업을. 공식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필요한 공식들이 딱딱 맞춰 있는데 굳이 왜 일일이 귀찮게.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쉽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어진 함수 f는 y는 x-2분의 ax-1이죠? 이 함수가 역함수를 구하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거 유리함수 일반형인데? 그치? 분모 1차, 분자 1차 일반형이네. 그럼 역함수 구하기 쉽잖아. x 분의 뒤에는 마이너스를 놔두시고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위로 올라오면서 개수가 되죠. 2x가 되고 a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가 반대인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둘은 지금은 함수 f랑 함수 f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y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럼 x-2분의 ax-1과 x-a분의 2x-1이 서로 같은 a값은 딱 봐도 2네요. 그래서 a값은 2가 정답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분수와 세 번째 분수의 분모를 잘 보세요. 뭔가가 보이지 않나? 그렇죠. 알 것 같죠. 유리식은 분수로 만들어진 게 유리식이죠. 무리식은 당연히 루트로 만들어진 식이 무리식입니다. 그래서 y는 한 다음에 일단 루트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루트 안에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문자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리식이라는 얘기죠. 루트 5x, 루트 x 플러스 3, 루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리식이 아니에요. 루트 2x 플러스 1 이거는 1차식이죠. x에는 1차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루트이지. 루트는 숫자지 여기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리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식이 된다는 뜻이죠. 됐나요? 다만 무리식이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여기 있죠? 책에 나와 있어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리식이 됩니다. 이유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그건 무리수가 아니고 허수가 되죠. 허수는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것도 실수축, x축, y축이라는 실수축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게 무리식이 정의돼요. 죄송해요. y는 쓴 거는 무리함수고 무리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루트만 있으면 돼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리식. 됐죠? 다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1번 루트 x-4가 무리식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x-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x는 당연히 4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무리식이죠. 분모에 루트 안에 문자가 있으니까.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문자식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틀리는 게 이 등호를 빼야 되겠죠. 이 등호를 빼야 돼요.
이유는 이게 0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게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고 그럼 루트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0보다 커나 같다가 맞긴 한데 이게 독특하게 그 루트가 분모로 내려간 경우는 0은 빼셔야 되는 겁니다. 등호는 빼고 양수인 경우만 생각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2년 전 설화고에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때는 뭐 이런 내용 나왔던 것 같아요.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플러스 4. 얘가 뭐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일단 0보다 커놨고 동시에 얘도 0보다 커놨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등호를 뺐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조건입니다. 얘는 0보다 커나 같은 게 맞는데 얘는 0보다 크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여러분 학교 3년 전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니까 좀 눈여겨서 잘 받으시고 뭐 그럼 나머지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네. 뭐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값 계산이죠. 뭐 필요하면 유리하라는 얘기고요. 네, 굳이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무리함수는 그 무리식에다가 y를 대응시키는 무리함수예요. 이 책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무리식에다가 y를 대응시킨 게 무리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y는 루트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문자식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으면 이건 무리함수가 된다. 됐죠? 자, 근데 무리함수가 유리함수보다 진도가 빨리 끝나는 이유가 우리가 유리함수는 한 2시간에 걸쳐서 수업 2번에 걸쳐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무리함수는 단박에 끝납니다. 내용이 쉬워서 그래요. 마지막에 있는 문제만 조금 신경 쓰면 크게 이 내용이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원래 모든 그래프가 다 이런 패턴이죠. 기본형 배우고 그걸 평행 동안 표준형을 배우고 그 이제 적당히 전개해서 일반적인 모양을 표한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나머지 함수는 기본형 배울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평행이 나오게 되면 표준형이 만들어지고 그 또 표준형을 가지고 또 다시 일반형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리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기본형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더 기본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y는 플러스 루트 플러스 x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4개의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무리함수 그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기 기본형이에요. 저기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루트 x 꼴인 거예요. y는 루트 x 꼴. 근데 루트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고 루트 안에는 x가 플러스가 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게 이상하다. 루트 바깥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렇다 치는데 루트 안에는 아까 무리함수의 정의가 루트 안에는 문자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건가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x가 꼭 플러스를 가지라는 뜻은 아니었었어요. 문자식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경우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무리함수가 정의됩니다. 따라서 정의역이 x값의 범위가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오른쪽에서만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원점 왼쪽은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나 같으려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 x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얘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결국은 원점 기본형일 때는 원점의 오른쪽 아니면 원점 왼쪽 이 두 군데서만 그래프가 나타난 겁니다. 아셨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리는 방식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래프를 잘 떠올려보세요.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래프의 핵심적인 점입니다. 핵심적인 점.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죠. 일단 꼭점을 찍고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며 축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의 대략적 내용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배웠던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찍고 점근선을 만든 다음에 분자값이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쌍곡선을 그릴지를 판단했었죠. 결론은 어떤 점이 중요한 거야. 각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점.
2차 함수는 꼭지점,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그럼 무리함수는 시작점이라는 게 필요해요. 글씨가 시작점. 왜냐면 그래프가 아까 본 것처럼 정의역 범위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니면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만 그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시작점을 찾는 방법은 이래요. 이 시작점을, 무리함수의 시작점을 찾는 방법은 시작점의 x좌표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그게 시작점의 x좌표예요. 그리고 그때 y값. 그게 시작점의 y좌표입니다. 그럼 기본형 같은 거는 여기 루트 안이 0이 되려면 x가 0 돼야 되겠죠? 얘 0, 얘 0, 얘 0. 시작점 x좌표가 다시 다 0입니다. 그럼 x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0이 나오겠죠. 원점이 시작점이 돼요. 원점.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얘를 기준으로 그리는 방법인데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색깔로.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이라고 합시다. 그림을 그립니다. 1번 그래프는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죠? 루트 앞에 플러스가 할 때는 그림을 그릴 때 위로 그립니다. 그리고 x 앞에 플러스 있죠? x 앞에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보통 그런 느낌 아닌가요? x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y가 양수일 때는 위로 이런 느낌이니까 그거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오른쪽 위로 그리라는 뜻인데 뭐를 기준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근데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직선은 아니잖아. 1차 함수가 아니니까 직선 모양은 아닐 테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근데 어느 쪽이냐면 두 번째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1번의 그래프예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자, 그럼 2번 그래프. 루트 앞에 플러스? 위로 간다는 뜻이구나. 루트 앞에 있는 x의 마이너스? 얘는 아래로 간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기준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죄송해요. 뭔 아래로? 왼쪽이죠. x가 음수니까 왼쪽. 그럼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시작점을 밟고 왼쪽 위로 가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 꼬부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계속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래프. 루트 앞에 음수? 이건 아래로 간다는 뜻이에요. 루트 앞에는 x 앞에가 플러스,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의 개수를 보고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루트 앞에는 부호를 보고 플러스면 위로, 마이너스면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2번 그래프예요. 3번 그래프. 루트 앞에 마이너스 아래로, 루트 안에 음수 왼쪽,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이게 4번 그래프.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전혀 이제 앞으로 무리함수 그리는 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유리함수보다 훨씬 그리기가 편합니다. 되셨나요? 자,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 주어진 이런 그래프에 정의역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게 무리함수죠. 정의역 범위를 구하시오. 정의역 범위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2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넘어가면 2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가 성립하죠? 정의역이 성립합니다. 얘는?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죠? 정의역 구할 때는 루트 바깥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별 의미가 없어요. 루트 안이 중요합니다.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면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x의 범위, 정의역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서 뭐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상황에 따라 빨리 한번 그려봅시다. 형태를 먼저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기본형입니다. y는 루트 안에 3x, 마이너스 4x, 3x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x 앞에 개수만 있지 뒤에는 상수가 있다거나 루트 바깥에 또 바깥에 뭐 또 숫자 있거나 그런 꼴이 아니기 때문에 다 기본형이에요. 아까 시작점 좌표 구하는 거 설명드렸죠. 시작점의 좌표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0. 다 그렇잖아요. 다 0,0이 시작점입니다. 그럼 시작점을 기준으로 1번, 13번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죠. x 앞에 있는 개수 플러스 y 앞에 있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 그럼 오른쪽 위 이렇게 됐어요?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2번 얘도 시작점이 0,0이죠. 근데 x 앞에 개수 음수네요. 그럼 왼쪽 루트 앞에 플러스죠. 왼쪽 위로. 다만 x 앞에 있는 개수가 3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 차이점이 뭐냐면 3보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크잖아요. 좀 더 위로 더 솟구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하는데 얘보다 좀 더 위로 솟구치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대략 그리는 거니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4x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오른쪽, 루트 안에 마이너스,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아래로. 단 얘랑 잘 보시니까 x의 절대값 개수가 똑같죠? x 개수의 절대값 똑같아요. 그러면 얘랑 같은 그래프인데 폭이 똑같은데 오른쪽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쟤는 얘랑 폭이 동일한데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시죠. 얘를 기준으로 얘랑 폭이 동일한데 왼쪽 아래로 가도록.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갈게요. 치역 얘기를 해야 되네요. 정의역 범위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정의역은 다 뭐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얘는 정의역 범위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정의역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은 그렇고요. 치역의 범위는, 치역은 y값의 범위잖아요. 얘는 이 시작점의 y좌표인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니까 이 y값 0보다는 더 작은 게 없어요.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얘는 그림은 왼쪽 그려지는데 어차피 시작점 기준으로 위로 간다는 뜻이에요. 시작점 기준으로 위로 간다는 뜻은 y값이, 시작점의 y좌표인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얘는 시작점의 y좌표가 0인데 그 0보다 아래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0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가장 높은 y값, 가장 큰 y값이 0이에요. 그래서 y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치역과 정의역 범위에 각각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려진 걸 보고 저기는 y값보다 다 위로 가네? 그러면 저 y값이 최소값, 저 값보다 다 y가 크거나 같다. 밑으로 가네? 저 값이 가장 큰 값, 저 y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프의 치역이 결정이 되죠. 자, 바로 뭐로 가냐면, 네, 이건 그래프 설명드릴 게 없어요. 바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y는 예를 들어 루트 2x라는 무리함수의 기본형이죠. 이건 시작점의 좌표가 0,0이니까요. 이 기본형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하면 돼요. x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1이 대입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부호 반대인 y 플러스 3이 대입된다.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3,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니까요. 등호 그대로, 루트 그대로, 그 x 앞에 있는 개수 2 그대로 이렇게 돼요. 이 식을 y로 정리하면 되죠. 항상 식은 y로 정리하는 거니까. y는 루트 2 가로 x-1 마이너스 3. 이게 표준형이에요. 평행이동식인 거. 됐죠? 근데 얘나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곡률은 똑같죠? 위치만 이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겠지.
그럼 얘는 시작점의 좌표가 0,0이에요. 그럼 이 시작점의 좌표는 마찬가지겠잖아요. 저기는 시작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시작점 x좌표는 1, y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치? 이거를 빨리 찾는 방법이 쟤를 가지고 얘를 찾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시작점도 구해야 되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고 여기서 시작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 없댔지?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 시작점 찾는 방법은 시작점의 x좌표를 찾는 방법은 루트 안이 여기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얼마죠? 여기 0이 되려면 1, x에 1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없어지잖아. y값. 손바닥으로 가리면 돼. 그때 y값 마이너스 3 금방 나오잖아. 아주 쉬워. 유리함수와 비교가 안 될 정도 정말 쉬워요. 그럼 시작점 좌표를 찾았죠? 찍습니다. 시작점을. 아니 점의 좌표 찍는 게 뭐 어렵다고. 원점에서 1, 마이너스 3이면 대충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시작점이죠. 얘를 기준으로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네? 일단 오른쪽. 루트 앞에 뭐 안 보이면 플러스죠? 위로.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곡선이 그릴 때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정의역 범위는요. x가 1보다 다 오른쪽에서만 그려지니까 x는 1, 2, 3. 치역 범위는 y가 마이너스 3일 때 가장 작고 다 마이너스 3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y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쉽잖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됐나요? 그 이런 것도 뭐 평행이동 거리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x 얼만큼, y축 얼만큼 하면 이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바뀐 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거 넘어갈 때 보니까 x 대신에 x-2가 들어왔네. 얘가 0이 되는 만큼 x로 2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있는 플러스는 여기서 넘어온 거죠. 마이너스 1. 그럼 y 대신에 y-1이 들어왔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것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따라서 p값은 1, p값은 2, q값은 1. 이렇게 평행이동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좀 쉬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선생님이 설명드릴 만한 게 여기서 그나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이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시오. 34번. 일단 저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무리함수네. 첫 번째. 무리함수네. 그 머리에서 떠올려야 돼.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반쪽짜리 곡선 형태를 그려질 테고. 두 번째. 그럼 시작점을 찾아야 되네. 무리함수는 시작점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시작점 찾는 방법은 루트 1이 0이 된 x값 마이너스 4, 그때 루트 지워지고 뒤에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2. 세 번째. 시작점 찾았으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2야. 그치? 2x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보면 마이너스죠? 아래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그리면 되겠네. 이 정도만 하면 다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4, 1을 찍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에.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정의역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범위는 이 값보다 다 밑에 있죠? y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 틀렸다. 방향이 안 맞죠 지금? 그치? 치역 맞다. 4, 마이너스가 지나냐?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대입해보면 알겠죠? 이건 대입만 하시면 되잖아요. y값에 마이너스 6, x값에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8 마이너스 2. 얘는 루트 16이면 4잖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네, 맞네요. 지난다.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나요? 3, 4분면 지나갑니다. 네, 틀렸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괜찮죠?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 그래프 보고 이제 P값, Q값 찾는 거죠. A값까지. 먼저 해야 될 게 무리함수잖아. 제일 중요한 건 시작점이래. 시작점이 이렇게 찍혔어. 나와 있어요. 2, 3 시작점. 괜찮죠? 그럼 이제 시작점 좌표를 찾으려면 여기서 보세요. 뭐 여기든
시작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근데 그 시작점이 2,3이네? 아, pq가 2라는 얘기구나. pq가 2, 3이라는 뜻이구나. 그 y는 루트 a 가로 x-2 더하기 3. 그럼 a는 뭐예요? 시작점이 2,3인데 이 a 값이 x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죠. 이게 3이어도 2,3이 나오고 4여도 2,3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어도 2,3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작점만 가지고는 x 앞에 있는 개수까지 알 수는 없다는 뜻이지. 우리 이런 거 비슷해. 꼭점 좌표가 1,2야. 포물선을 구하시고 그러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쓰지만 여기 a 붙이잖아. 이 붙이는 이는 꼭지점 좌표가 1,2라고 이게 어디로 블록한지 폭이 좁은지 넓은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a이기 때문에 이게 a를 붙여줬던 거죠. 얘도 그렇습니다. 시작점 좌표는 찾을 수 있지만 이 그래프의 어떤 곡률까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a를 붙여준다. 그럼 남은 건 이제 a 값까지 구하면 완성되죠. a 값 구하려면 당연히 x 좌표 하나, y 좌표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서로 별개가 아니고 이 그래프가 지나는 어떤 점을 말하죠. x 값에 대응되는 y 값, 짝지어진 값을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점 하나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 시작점 말고 지금 시작점 벌써 써먹었잖아요. 시작점 말고 지나는 점 하나, 여기 있네. 4,5라는 점이 보니까 찍혀있네. 이 그래프가 4,5를 지난다. 대입해보자. y에 5를 대입하고 x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럼 루트 2a 플러스 3 넘어가요. 루트 2a는 2 양변 제곱하면 2a는 4 따라서 a 값은 2. 식이 완성됐네. y는 루트 2 가로 x-2 플러스 3. 이게 원래 원했던 관계식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2, 그 다음에 p 값은 2, q 값은 3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좀 크게 어렵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유리함수보다는 쉽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파트예요. 일반형도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그래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해봅시다. 그럼 뭐라고 배웠냐면 x축으로 1만큼 x 대신에 x-1을 대입한다. y축으로 2만큼 y 대신에 y-1을 대입한다. 식에 대입해보자. y-1을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하되 나머지는 그냥 쓴다. 똑같이 쓴다는 얘기죠. 원래 있던 대로 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루트 그대로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 그대로 여기까지 똑같이 써야 돼요. 얘를 지금 정리해주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가로 x-1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2. 이게 뭐라고요? 이게 표준형이라고. 얘가 기본형, 얘가 표준형. 됐나요? 그럼 일반형은 뭐예요? 표준형과 일반형 같다고 그러던데 일반형은 아주 쉬운 게 그냥 이거 가로 풀어준 겁니다. 보통 루트 앞에 누가 가로 잘 두지 않잖아. 그냥 전개 주지.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2 이거요? 네. 이게 일반형이에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쉬워요. 얘기했잖아. 쉽다고. 유리함수 막 통분해줘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선생님 일반형에서 표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가로를 묶으면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 묶어요. 그럼 이 개수를 전부 다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별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굳이 또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꿀 필요도 별로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형, 2차 함수의 일반형, 야, 꼭점 좌표 찾으려면 표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유리함수의 일반형, 야, 이거 꼭점에 그 점근선의 교점 찾으려니까 일반형 가지고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표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는데 얘는 중요한 게 꼭점 좌표를 찾기 어려우니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점근선의 교점 찾기 어렵거나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일반에서 표준형으로. 근데 얘는 시작점 찾기가 편해요.
어차피 여기 시작점 찾을 때 내용이 뭐예요? 다 내용이 뭐였냐면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1, 1,인가요? 네, 1, 얘가 0이 되는 값 1, 그때 y값 2. 시작점이 너무 쉽게 구해지네? 그럼 굳이 우리가 일반형 표준을 바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작점이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데.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하다못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시작점을,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 찾는 게 뭐 니은자 공식도 쉬운 것도 있었지만 막상 또 그래프를 그리려면 분자값이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지나갈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표준형을,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얘는 시작점 필요하고 그 다음 방향이 필요한데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x 앞에서 음수네? 왼쪽. 루트 앞에 마이너스네? 왼쪽? 아래로. 그럼 그리면 되잖아. 1,2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왼쪽 아래로. 근데 왼쪽 아래로 가다 보니까 x축 위로 갈지 x축을 지나갈지 x 아래로 갈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때는 y좌편 정도 찾으시면 돼요. x에 0 집어넣어봐. x에 0. 그럼 그때 y값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근데 이게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2면 값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음수인 건 확실하잖아. 이거 밑을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게 왜 음수인가요? 양수죠? 2가 더 큰 값이니까. 그러니까 0, 양수를 지나갈 테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됐네요. 그럼 끝난 겁니다. 굳이 일반형을 표준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형에서 바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걸 그려봐라.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파악하라. 그러면 무리함수네? 그럼 빠르게 시작점 찾으면 되는구나. 시작점 별로 안 어렵더라. 시작점은 루트 1이 0이 된 x값, 이게 0 되려면 마이너스 3, 그때 손바닥 가리고 y값 마이너스 3. 그럼 찍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더라. 그 점을 기준 이제 방향을 설정하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그린다. 끝났네. 다 됐네. 그럼 정의역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나 같다. 치역의 범위는 이 값 다 밑에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지나는 4보면은 3, 4와 4, 4를 지나간다.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뭐 보시고 이제 문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찾으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요. 그렇더라. 어렵지 않다.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도 진짜 쉽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다음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리함수도 한쪽으로 방향으로 무한히 뻗기 때문에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는 없는데 이건 조건이 달려있죠. 범위 안에서라면 딱 그래프가 끊어질 테니까 그때는 가장 위에 있는 값, 가장 밑에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집중하세요. 네. 시작점 어디에 샀죠? 루트 1이 0이 된 x값 마이너스 4, 그때 y값은 1이다. 플러스 1. 그 방향은 x 앞에는 계속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보면 마이너스 아래. 그럼 그린다.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1 아니 뭐예요? 마이너스 4,1이니까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렸어요. 그럼 남은 그래프는 다 그리는 게 아니다. 마이너스 2부터 그려라. 마이너스 2면 여기쯤일 것 같아요. x에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그려라. 여기서부터 그려라. 어디까지 그리냐? 4까지 그려라. 4는 한 여기서 밑에 칩시다. 4.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 누가 봐도 이게 최대값이잖아. 이 점의 y좌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 가장 밑에 있네요. 최소값이겠네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계산해봅시다. 1 마이너스 루트 4가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럼 루트 4는 2니까 최대값은 1 마이너스 2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x에 4를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저다 4 대입하면 8 더하기 8 루트 16.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쉽잖아요.
이 정도 쉬운 것 최근에 고등학교 들어서 별로 배운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최초의 최소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마지막 파트입니다. 무리함수의 마지막. 여기가 그나마 얘가 조금 살짝 여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자, 근데 이걸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건 봐도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문제를 바로 푸는 게 나아. 차라리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x 플러스 k, k가 뭐지? 저 직선의 y절편이에요. 결론은 기울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래프야. 기울기 1만큼. 근데 저 k 값에 따라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현민 알겠니?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그립시다. y는 이거 시작점 좌표 마이너스 1, 그때 y값 0. 마이너스 1, 0이 시작점이며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y는 루트 x 플러스 1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에요. 이 직선을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움직여 다닐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기울기 1은 정해져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때마다 y축과 만나는 교점 있죠? 여기 y축과 만나는 교점. 그게 k값이에요. k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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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값 이런 식으로. 근데 k값이 어떤 위치 이상 올라가면 안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요. 이거 너무 두꺼운가요? 너무 두꺼워서 보기가 힘드네요.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 기울기 일자리 직선. 보세요. 얘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만나다가 여기 y절편 찍어 놓을게요. y절편이 여기면 안 만나다가 좀 y절편 천천히 내려와. y축 위에 있는 점, 그 y절편이 내려오다가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에서 여기가 딱 되면 k값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 여기 점선이 가운데 위치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요. k값이 손가락 밑이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여기 왔을 때까지 이 점 시작점에 잡힌 마이너스 1,0을 통과했을 때 네, 두 점에서 만나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그때부터 또 한 점에서 만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이런 데서 네 계속 한 점에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도 이렇게 쭉 뻗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론은 기준이 누구냐면 여기랑 한 점에서 만날 때 네, 여기랑 얘랑 또 누가 기준이냐면 예, 이 점. 네, 아이고 왜 이래? 알 수 없네. 왜 이러는지. 네, 이 점을 통과했을 때 얘네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위치를 찾을게요. 여기 위치가 좀 더 그림 컸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 위치 보일까요? 여기. 이때 k 값이 언제냐면 그래프가 두 개 그래프가 접할 때예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얘 k 값이에요. 저 k 값보다 만약 커지면 안 만납니다. k 값일 때 한 점에서 만나요. k보다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요때 k값 있죠. 마이너스 1,0을 지나갈 때 거기 k값 사이를 움직이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표현할 때 k1 얘를 k2로 합시다. 헷갈리게 하지 않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 k값이 잘 봐. 두 점에서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 k값이 k1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 아이고. 이 K1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K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K2, y절편값이 K2일 때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여기 하나 두 점에서 만나요. K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K1과 K2를 구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좋아, 이제 구해봅시다. 그럼 K2가 쉬우니까 K2부터 합시다. K2가 요 K2 여기 언제 구합니까? K2는 뭘 지나갈 때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 0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갈 때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y에 0,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 따라서 그때 k 값은 1입니다. 요때 k 값이 1이란 뜻이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k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클 수는 없고, 여기는 k1 값 접할 때 매번 하는 거죠. 교점이 한 개네. 교점이 한 개란 뜻은 연립해서 방정식 k가 한 개인 거니까 둘을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이요? 여기로 갈게요. 루트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k를 연립해요. 두 그래프. 근데 이거 정리하려면 양변에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이거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넘깁니다.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이 나오죠.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해가 한 개라는 뜻이고,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 해가 한 개라고 해서 무조건 준 건 아니야. 그게 방정식 무슨 방정식 봐야 될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에 해가 한 개라는 얘기는 이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2k-1에 이게 b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생략 c k제곱 마이너스 1. 그게 0이 되면 된다. 정리해 봅시다.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 얘랑 제곱이다. 얘랑 지워지고 4k가 5가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4분의 5예요. 대충 1.25 정도 된다 뜻이죠. 이 K1 값이 4분의 5가 됐을 때가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4분의 5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K 값은 4분의 5보다는 작다. 요게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돼요. 됐니? 만나지 않으려면 얘보다 더 위로 가면 되잖아요. 위로 쭉 솟구치면 안 많다 할 테니까 따라서 그때 K 값, 이 직선의 y절편 값이 한 점에서 만나는 4분의 5보다 더 크면 안 만납니다. 더 위로 가면 이렇게 위로 가면서 안 만나겠죠. 그럼 남은 건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첫 번째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할 때. 근데 접할 때 K 값이 4분의 5였어요. 그게 아니면 또는 접하지 않지만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었죠. 요 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점을 밟은 상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K 값이 얼마였냐면 K2였죠? 1이었어요. 이 직선의 y절편이 1일 때는 이 점을 지나가는데 1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안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는 안 만나겠죠. 따라서 접할 때 4분의 5 또는 K 값이 1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에서 성립한다. 답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나마 다시 말하지만 그나마 여기가 좀 헷갈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 수업 전체를 다 무리함수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앞쪽에 전반부는 유리함수에 질문 받고 정리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중후반부만 무리함수를 했는데 그냥 한 파트 끝났어요. 근데 쉽게 마무리됐죠? 그만큼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니까 집에 가서 잘 복습하시고 연습하시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 단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건도 있고 경우의수란 말도 있고 여기 좀 생략되는데 시행이란 말도 있어요.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보통 내가 보통 뭐 이런 주사위를 그냥 그리면 될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진다. 이게 시행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사람을 일렬로 세운다, 뭐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시행이고, 그 시행을 하면, 그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특별한 결과물이 나오죠. 특정한 결과물. 그 결과물, 소수가 나온다. 그럼 소수가 나오는 거는 2, 3, 5 이런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불러요. 시행에서 얻어진 특정 결과물. 2, 3, 5가 나오더라. 됐니? 그게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에서 이게 몇 가지입니까를 물어보죠. 그런 가지가 몇 가지인가요? 나올 수 있는 게 2, 3, 5 이렇게 3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3가지. 2, 3, 5, 3가지. 이런 의미예요. 일단 기본적인 용어, 시행, 어떤 일정한 행동, 사건, 그 시행에서 얻어진 특정한 결과물. 뭐 주사위를 던졌더니 소수가 나왔다.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 일렬로 세웠는데 뭐 2명을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결과물이죠. 그런 것들이 사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지수, 그게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이 마땅히 해드릴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단순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합법칙, 고법칙. 이것도 중학교 때 했었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황상 어떤 사건이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2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할 때, 그럼 각각 사건에 나오는 경우의 수들, 이거를 상황상 더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곱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둘의 구분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2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봤더니, 2 사건이 또는의 개념이에요. 또는이라는 얘기는 한 사건과 나머지 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덧셈해 주시면 되고, 혹은 각각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각각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잇따라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이 있죠. 동시에 발생할 때는 그 각각 사건을 곱하더라 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빠르게 들어드릴게요.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네, 행복한 우리 집. 즐거운 우리 학교를 갈 생각이에요. 자, 행복한 우리 집에서 즐거운 우리 학교로 갑니다. 가는데 잘 봐. 버스 노선이 2개가 있어. 100번과 101번.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집에서 학교로 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5가지죠. 버스 노선 2가지, 지하철 노선 3가지. 그 3가지, 2가지를 아무리 봐도 이건 더한 것 같죠. 5가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게 합법칙입니다. 각각의 사건, 버스를 탄다. 그 사건에서 경우의 수 2가지. 지하철 탄다. 그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그 둘 더하면 5가지. 그럼 내가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선택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는 총 5가지. 자, 이번에는 집에서 학교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도서관을 들릴 생각이에요. 근데 집에서 도서관 갈 때 이렇게 100번 버스, 101번 버스, 그 다음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는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100번을 선택해요. 그럼 도서관까지 갔겠죠. 그 다음은 잇따라서 연속해서 지하철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100번 1호선, 100번 2호선, 100번 3호선 경우의 수 3가지 나오죠. 101번 1호선, 120번 2호선, 101번 3호선 경우의 수 3가지 나와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근데 계산하다 보니 버스가 2개인 건 알겠고 지하철이 3개인데 답이 6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둘을 곱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분명히 위아래 잘 보면 물론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위에도 어차피 교통수단의 가지수가 두 가지, 세 가지, 아래도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위에는 더해야 되고 아래는 곱하는 이유가 극단적인 이유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얘는 버스를 선택하면 동시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버스와 지하철 교통수단을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타면 나머지 하나를 못 한다는 뜻이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버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동시에 지하철도 같이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동시란 말이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탄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의미는 파악하잖아요. 버스도 선택해야 되고 더불어서 지하철 노선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면 고배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둘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을 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려질 때 그때는 덧셈. 하나를 선택하면서 나머지 하나도 같이 선택해야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 그때는 곱셈. 대표적인 케이스가 합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거죠. 뭐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뭐 식당을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보니까 메뉴판이 있어. 근데 메뉴판이 두 개로 나눠졌네. 하나는 밥류, 하나는 면류. 근데 내가 이번 점심에서 메뉴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에요. 그럼 밥을 먹든 면을 먹든 하나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 종류가 두 종류, 면 종류가 세 종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거 아닙니까? 면류를 선택하든 반류를 선택하든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고백 개념에서 본다면 내가 이번에 미팅이 있어. 이번 방학 끝난 기념으로 옆에 있는 학교랑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뭐 여고 좋겠죠? 천안여고? 근데 천안여고로 미팅을 친구를 통해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 해. 근데 좀 미팅을 하면 좀 잘 차려입어야 되잖아? 잘 차려입었는데 잘 차려입으려 보니까 내 옷장에 윗도리가 2개가 있어요. 아랫도리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코드를 내서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2 곱하기 3이죠. 그럼 윗도리도 선택하고 동시에 아랫도리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게 합의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바로 경찰에 잡혀가. 잘못하면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 안 입고 선택을 안 했어. 합의 법칙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나마 이건 나았네. 아랫도리 선택했어. 윗도리 안 입었어. 그럼 이제 풍기물난죄로 이제 고소가 되겠지만 윗도리만큼 아랫도리를 안 입으면 너무 변태는 재신고가 되겠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선택해야 되죠. 위도 선택, 아래도 선택. 모두 다 선택. 그런 개념이니까 고배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곱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해만 하시면 사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고1 때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고2가 되면 이게 여러 가지 개념과 막 섞여서 나오기 시작해요. 뭐 중복도 해야 되고 뭘 선택할 때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는지 순서 없게 배열해야 되는 건지 또 뭐 분류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곱해야 될 때 이게 섞이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두 사건이 동시에 선택될 때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또는의 개념이 있으면 덧셈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의 개념이 있으면 곱셈을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는 건데 사실 이게 한글의 오묘함이 좀 대단하다 보니까 저렇게 누가 봐도 또는 누가 봐도 그리고 누가 봐도 얘는 선택이 안 되고 얘는 누가 봐도 둘 다 선택해야 되는 케이스 이렇게 문장 자체가 누가 봐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한글의 오묘함이죠. 문제를 읽다 보면 이걸 둘 다를 선택하라는 얘기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인지 굉장히 모호한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파트 넘어가면 수학만 잘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장 해석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국어적인 해석도 좀 없지 않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국어 못하는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다 오히려 나한테 대묻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수학 선생님이지 국어 선생님이 아니잖아. 문장 해석까지 선생님이 뭐 일일이 다 해가면서 이 수업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은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 이런데, 이런 거예요. 네.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가끔 어떤 문제들은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와요. 숫자가 꽤 커. 그러니까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니까 약수를 다 구해야 되고 일일이 세기도 불편하죠? 혹은 그거의 변형 문제, 문자로 표현되어 있거나 그럼 더 힘듭니다. 그럼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중1 때 배웠었어요. 12를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한다 칩시다.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3의 1제곱이죠. 12의 약수를 이게 낱낱이 따지다 보니까 1, 2, 3, 6, 12 뭐예요? 1, 2, 3, 4, 6, 12 총 몇 개냐면 6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6개를 구하는 과정에 이런 방식도 괜찮다는 얘기죠. 지수 2에다가 1을 더하고 여기는 지수 1에다가 1을 더하고 각각 지수 1을 더한 다음에 그들을 곱하면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될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일단 그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에 모두 1씩 더한 값을 모두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구해진다라는 기본 공식은 알고 있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색칠하는 경우인데 뭐 지금 영역에 지금 그림상 보면 3개가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칠할 수 있는 색칠할 수 있는 색깔도 3가지가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 A, B, C에다 각각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계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칠할 수 있는 색 3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3가지, 27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이 돼야 됩니다. 칠했던 색을 또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고1 과정은 중복하지 않습니다. 고1 과정에 어떤 문제도 중복해서 칠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칠했던 색깔 좀 안 칠하게 한다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만들어낸 문제가 이웃하는 영역은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접하는 영역, 이웃하는 영역.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거죠. A에다 내가 빨간색을 칠했어요. 근데 옆에다 빨간색 칠하면 A, B 영역에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 동네는 앞에 칠했던 색깔을 뺀 나머지 색깔을 칠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만 칠할 수 있죠. 그럼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렇게 2개를 빼는 게 아니고 파란색만 빼고 얘네 둘은 색칠할 수 있는 겁니다. 옆 동네에서 칠했던 파란색 빼고 나머지 다 칠할 수 있으니까 다시 2가지가 돼요.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얘도 2가지 다 곱하면 12가지 이렇게 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영역이 막 겹쳐서 어디다 칠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어려운 문제니까 나오면 그 문제가 여기 뭐 혹시 책에 있다든지 나오면 그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반적 내용은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색칠하세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색깔 4개 있다고 친다면 내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지내서 색칠을 하되 인접하는 혹은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합니다. 그러면 제일 좀 보기에 뭐 A에다 그냥 칠하시면 돼요. 4가지. 그럼 B는 A 칠한 거 빼고 칠해야 되죠? 3가지. C는 A와 B랑 인접하잖아요. 그럼 A, B를 뺀 2가지. D는 누구랑 인접하냐면 B랑 C랑 인접하죠. 그럼 B, C에 서로 다른 색깔 2가지가 있으니까 그 2개를 뺀 나머지 2가지. 그래서 4, 3, 2, 2 이걸 곱한 게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연습하시면 되고요. 다음, 자, 이쪽이에요. 순열. 오늘 아마 시간상 순열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조합은 다음 시간에 조합까지 가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순열까지 합시다. 자, 순열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순열은 일단 내용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 r이라는 게 n보다 작거나 같았을 말이에요. 택하여 그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라 말한다. 이 순열은 쉽게 말하면 순서 있게 배열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한다의 줄임말.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구슬이 1번 구슬, 2번 구슬, 3번 구슬, 3개 구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2개 구슬을 꺼낼 생각이야. 이렇게 2개 구슬을 꺼낼 생각이야. 근데 그 2개 구슬을 꺼낼 때 뭐 할 거냐면, 꺼내서 뭐 할 거냐면 이 2개 구슬 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생각이에요. 됐니?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 1은 안 돼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꺼냈는데 1이 2번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 1, 2, 3, 3개의 구슬이니까 서로 각각 다른 거잖아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 2부터 그 다음에 1, 3, 2, 1, 그 다음에 2, 3, 3, 1, 3, 2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겠죠. 6가지가 나올 겁니다. 됐니?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배운 거를 일단 주어져 있는 전체 대상이 몇 개냐 물어보면 서로 다른 3개의 구슬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뽑아낼 때 뽑았던 거 또 뽑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1 뽑고 1 뽑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의 개수는 몇 개 할 겁니까? 그랬더니 2개를 하네요. 서로 다른 3개의 구슬 중에 2개의 구슬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뽑은 다음에 그 뽑아낸 구슬의 배열 상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일렬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렬 배열. 네. 혹은 순서 있게 배열. 혹은 직책 구분되게 배열합니다. 이런 패턴대로. 이거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순열이라 부를 거예요. 서로 다른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2개를 뽑아내서 그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직책 구분되게 배열한다. 이렇게 배열한 거를 앞으로 순서 있게 배열한다의 줄임말 순열이라고 부르고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쓸 거예요. 읽을 때는 3P이라고 읽고 3과 2는 숫자를 상대적으로 P보다 좀 작게 쓰고 아래쪽에 쓰게 되면 P를 가운데 대문자 형태로 씁니다. 얘는 영어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3P2라고 붙어요. 보통 3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3P2라고 부르고 이 계산법은 3부터 왜 3부터냐면 최초의 숫자가 3이니까요. 3부터 얘는 최초수를 말해요. 곱하는 최초수. 여기는 2는 개수입니다. 자연수의 개수. 3부터 카운팅을 하나씩 내려서 곱하되 3부터 2개의 자연수를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3 다음에 나오는 자연수는 2니까 이렇게 2번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정답은 6.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니? 이게 네, 순열입니다.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바꿔놔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알개를 선택하여 그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기호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쓴다. n, p, r 이라고 쓰며 계산법은 n부터 숫자 하나씩 내려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곱하되 어디까지 곱하냐? 총 곱한 자연수의 개수가 r개가 되도록 곱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10p3 무슨 말이죠? 자연수 10부터 숫자 하나씩 작아지면서 몇 개의 자연수를 연속적으로 3개의 자연수를 곱하는 경우의 수가 10p3이에요. 이해되시죠? 5p4 무슨 말이에요? 최초 자연수 5부터 내려가면서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면서 총 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나, 둘, 3개, 4개 여기까지 곱하는 게 5p4입니다. 아셨나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퍼뮤테이션의 기호를 계산하게 되고 만들어내며 그 다음
그렇다면 몇 가지 이제 이 퍼뮤테이션 P를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MPN은 뭔가요? 그러면 MPN은 N부터 내려가면서 하나씩 숫자가 작아지는 걸 곱하되 N개 중에 N개를 모두 다 곱하는 거니까 자연수 1까지 모두 곱해지는 겁니다. 이게 MPN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 1까지 모두 곱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걸 줄여서 앞으로는 N 느낌표. 기호는 그래요. 근데 이 느낌표를 느낌표라 읽지는 않고 얘를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팩토리얼. 이것도 영어식 표현인데 계승에 이제 한글로 보면 n의 계승이라는 뜻이에요. n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모두 다 반복적으로 계속 곱하겠다는 뜻이죠. 계승이라는 뜻입니다. n의 계승. 그래서 예를 든다면 4팩토리얼 혹은 줄여서 4팩.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4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모두 다 1까지 자연수 끝 숫자인 1까지 모두 다 곱한다. 이게 4팩이에요. 그럼 6팩은 6, 5, 4, 3, 2, 1 이게 6팩입니다.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4팩토리얼을 4p4 이렇게 쓸 수도 있고 6팩토리얼을 6p6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들 기호보다는 이 기호가 훨씬 더 수학적으로는 편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바꿔 쓰는 거예요. 두 번째, NP1은 뭔가요? 그러면 뭐 말 그대로죠. 자연수 n부터 한 개만 곱하니까 n만 남습니다. 10p1 답 10이에요. 3p1 답 3이고요. 그렇게. 그 다음 np0라는 게 있거든요. np0. np0는 뭐예요? 그러면 np0는 n개 중에 하나도 뽑아서 곱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안 뽑겠다는 뜻이니까 안 뽑겠다는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이건 약속된 기호예요. 그리고 아까 계승 배웠죠? 1팩토리얼이 뭐예요? 그러면 1부터 내려가면 자연수 1까지 곱하는 거니까 답은 1입니다. 근데 0팩토리얼이라는 게 나와요. 0팩토리얼. 0팩토리얼이 뭡니까? 그러면 이 답은 1입니다. 얘 느낌상 곱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은 가까운데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0팩토리얼 계산해야 우리가 이제 수학적 계산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0팩토리얼은 1이라 정의한다. 근데 느낌상 이해하기 편하려면 그냥 안 곱하겠다, 안 뽑겠다, 안 곱하겠다 뭐 이런 데 있으니까 경우에서는 한 가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쭉 나와 있어요. 됐죠?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3번은 저건 뭐야? 그 다음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계산법인데 저게 뭐야? 저게 뭐냐면요. 이거 지울게요.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세요. n부터 내려가면서 r개를 곱하는 게 순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r개를 곱하다 보면 그 마지막 숫자는 뭡니까? 그러면 아마 책에 나와 있을 텐데 n r-1 이게 r번째 숫자입니다. 총 자연수가 r번 곱해진 거예요. 이게 왜 r-1인가요? 그러면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n-0을 곱한 거고 얘는 n-1을 곱한 거고 얘는 n-2를 곱한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연수에서는 빼기 0이고 두 번째는 빼기 1이고 세 번째는 빼기 2고 하나 작네요. 그럼 r번째는 빼기 이거보다 r에서 하나 작은 건 r-1 이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됐지?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예요. 같은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우변에다가 이걸 곱해 볼 생각이야. 얘보다 요 다음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얘보다 하나 더 작을 테니까요. 이게 가로를 분배하면 n-r 플러스 1이거든요. 이거보다 하나 작으면 돼, 숫자가. 그럼 얘는 n-r이 올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작으면 되니까 n-r-1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서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자연수 1까지 모두 다 곱할 겁니다. 됐니? 근데 곱해보니까 선생님 6부터 이렇게 쭉 곱하면 이거 6팩 아닌가요? 맞죠? 10부터 쭉 이렇게 곱해서 1까지 곱할 것 같으면 이건 10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n-r부터 쭉 하나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한다는 얘기는 n-r 팩토리얼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가 곱한 게 잘 봐. 네가 곱한 게 우변에다가 n-r 팩토리얼을 곱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n-r부터 쭉 내려서 1까지 곱한 거니까 n-r 팩토리얼이 곱해진 거라고.
우변에 이만큼 곱하면 좌변도 그만큼 곱해야 되겠죠? 좌변 NPR에다가 n-r 팩토리얼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가 뭐냐면 좌변은 n-r 팩토리얼 곱하기 npr은 우변은 n부터 n-1, n-2, n-r-1, n-r 1 하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는 n부터 1까지 모두 곱한 거니까 이게 n 팩토리얼이 되네요. 양변을 이걸로 나누게 되면 npr을 계승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계승,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이게 1로 넘어가서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npr의 수학적 표기법 중에 계승을 이용한 표기법입니다. 팩토리얼 이용해서 npr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 물론 이걸 이렇게 누가 계산하지 잘 않아. 예를 들어 5p3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다 이렇게 계산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지. 이 계산법을 쓰는 거예요. 이 계산법. 예대로 써볼까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거 책 옆에 써놓으세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게 순열의 계승 표현입니다. 쓰세요 이거 책에. 책 여기 써있죠 책에 개념에. 그 옆에 이게 한글로 써놓으세요. 헷갈리니까.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좀 써놓도록 하세요. 네, 여기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3번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5p3을 계산하는데 위로 계산하면 답이 금방 나와. 답은 60까지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위에 있는 계승의 평대로 팩토리얼 이용해보면 그렇게 구해도 답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눕니다. 근데 이걸 혹시나 이러시면 안 돼요. 팩토리얼 같은 문자가 약분하면 2분의 5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팩토리얼은 문자가 아니다. 계산법의 일종이지 문자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약분하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그냥 써야 돼요. 정의대로.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고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연수까지 모두 곱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2와 1이 약분되고 남은 게 여기 남아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답이 똑같다는 얘기야. 답이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데 누가 이렇게 계산하냐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수학적 증명이라든지 혹은 팩토리얼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계산법을 알아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주로 이렇게 계산하지만 이것도 알고 있어야 어려운 증명 문제나 이런 것들도 풀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풀이법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린 김에 이런 거 있죠? 3팩토리얼 더하기 2팩토리얼 그랬더니 5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팩토리얼은 문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동량 처리되면 안 되는 거야.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그럼 6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말했잖아요. 정의대로 그냥 계산 그대로 해야 되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요.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덧셈하거나 곱셈하시면 이 자체에서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할 때 정말 초기에 실수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 팩토리얼은 동량처럼 문자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귀찮아도 있는 그대로 똑같이 계산해야 되지 이렇게 바꾸어서 동량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적용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 이런 거 잠깐 해봅시다. 굳이 사실 어렵진 않지만 NP가 뭔가요? 그러면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2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n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라는 얘기죠. n-1 이게 40이에요. 2차 방정식이네? 물론 2차 방정식이죠. 풀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2는 0. 이 식을 만족하는 n값 찾는 거지. 그럼 n 곱하기 n 6, 7, 42.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n-7 n 플러스 6은 0. 따라서 n값은 7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여기는 n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저 n이 2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 개 중에 2개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저긴 n은 2 이상의 값이니까 이건 답이 안 돼요. n은 7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뭐 이걸 이렇게까지 이 숫자의 의미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을 굳이 왜 우리가 2차 방식 풀 필요는 없죠. 그럼 연속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잖아. 앞에 있는 숫자 아니면 크죠. 2 곱하기 1, 3 곱하기 2, 4 곱하기 3, 5 곱하기 4, 6 곱하기 5, 7 곱하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숫자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얘만 답이란 거죠. 7 곱하기 6, 7 곱하기 7, 6, 40이요. 그러네. 그럼 이게 하나 크고 하나 작으니까 이게 7, 얘가 6이겠네. 그래서 n 값은 7이 정답이겠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방정식까지 끌고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이건 너무 대놓고 숫자가 너무 대놓고 계승의 표현법을 쓰라는 겁니다. 계승의 표현법. 팩토리얼을 계승을 이용하세요. 아까 배운 대로 한 거죠. 9pr 계산하시오. 그러면 괜히 한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뒤에서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따라서 이 숫자가 4팩분의 9팩이 되려면 여기는 9-r 값이 4가 돼야 되므로 r은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r 값은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맞춰 잘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 이것도 뭐 네, 두 문제를 같이 놓을게요. 굳이 위에는 개념을 보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30번부터 봅시다. 30번.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A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와 ACE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한다 그러면 두 사람을 한 사람 묶는 거죠. 왜냐면 A가 움직일 때 B도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니까요. 두 사람 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 C, D, E, F. 실제로는 몇 명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5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A, B를 한 사람 취급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사람. 5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5사람 모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게 5팩토리얼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다른 5개 중에 선택한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러면 이 5사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만들어진 거지.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이 5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모두 다 곱하는 거죠. 뭐 이런 숫자의 크기를 좀 알아두면 나쁘진 않아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러세요. 120까지입니다. 그럼 정답은 A, B, C, D, E에서 A, B, C, D, F의 다 6명 중에 A, B 두 사람 묶어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120까지인가요? 아닙니다. 네? 왜요? 그러면 이거는 이 계산법은 여기 A, B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5개를 움직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A, B가 이웃한단 말은 둘이 자리 바꿈 할 수도 있어요. A, B 두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이 더 곱해지는 겁니다. A, B, B의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120까지에 2를 곱한 240까지가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은 AC 3명을 묶는 거죠. AC 3명을 묶어라. 그럼 이게 한 사람 취급당하죠. 그럼 AC 뺀 B, 그 다음에 D, 그 다음 F. 총 4명이 돼요.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단 AC가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죠? 자리 바꿈 할 수 있어요. AC가 자리 바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AC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또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4, 3, 12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맞아요. 답 자체가 안 맞으니까. 자, 오른쪽. 왼쪽 문제는 이웃하는 거였죠. 오른쪽은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AB가 이웃하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야, AB가 친한 것 같아. 그래서 둘을 잘 묶어서 같이 모아놔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야, AB 싸운 것 같아. 오늘 모아두면 둘이 싸울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떨어뜨려 놓자.
AB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AB를 떨어뜨리게 만들려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죠. A 먼저 세우면 그 다음 뭐 누군가를 세우고 그 다음 B를 여기다 세울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여기다 누굴 세우고 또 B를 여기다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아. 그리고 A가 꼭 맨 앞에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생각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A, B가 떨어뜨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지 말고 A, B랑 관계없는 나머지 4명 C, D, C, D, E, F를 일단 일렬로 배열합니다. 이 경우가 4팩토리예요. 그렇죠?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C, D, E, F, C, D, F, E, C, D, 뭐 C, E, F, T, E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한 4팩토리얼 안에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D도 있고 그 다음은 F 오고 E 오고 그 다음은 C 오고 F 오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4팩토리얼 안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A와 B를 끼시면 돼요. 사이사이요? 사이, 사이, 사이. 근데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총 5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서로 다른 5개 자리에서 뽑았던 자리 또 뽑지 않고, 아까 선생님 그 표를 괜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복을 하지 않고 몇 개를 2개의 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2개 자리에 남아있는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꼭 A가 먼저 B가 나중은 아니니까. 배운 그대로는 이게 뭐죠? 순열입니다. 총 5개 자리에 중복 없이 2개 자리를 선택하여 그 2개 자리에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이거는 4명을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동시에 A, B를 다시 이렇게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 개념이죠. 정답은 4, 3, 2, 1 곱하기 5P 5 곱하기 4. 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곱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아셨죠? 자, 이번에 그러면 A, C 중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3명을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A, C, E 3명 빼고 B, D, F 이 3명을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4개 자리에 3개를 선택하여 그 3개 자리에 A, C, E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P3이네요. 동시에 배열해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4부터 내려가면 자연수 3번 곱하는 케이스. 네, 이걸 곱하시면 35번의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순열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합해서